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다문화 상담 할 텐데요. 오늘은 다문화 가정자녀의 생활지도및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 내용과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점 용서해 주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발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다문화 상담은 1960년대 이후부터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교차 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교차 문화적 상담, 크로스 컬처럴 카운셀링. 이게 지금도 뭐 크로스 컬처럴 카운셀링을 합니다. 뭐 인터컬처럴 카운셀링, 다문화 상담. 자, 그 다음에 멀티컬처럴 카운셀링. 그러니까 교차 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나이, 사회 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멀티컬처럴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한 것이지만 세대 간의 차이도 사회 경제적 수준의 차이도 가치관의 차이도 다 문화 상담으로 본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네, 우리와 다른 표현이 그렇군요. 네,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다문화 상담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변별력을 두지 않고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문화 상담이라고 했을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같이 해야 될까요? 다르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인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 부족 혹은 개인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언어적 미숙과 다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소극적인 또래 관계 그리고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사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국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 부족 혹은 개인적 정서적 문제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적 미술, 그 다음에 언어가 다름, 그다음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소극적 또래 관계,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물론 한국 아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문화 상담이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다문화 상담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접근, 또 종합적인 이론적 구조인 하나의 메타 이론을 개발하는 거. 이게 수앤수 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인데 메타 이론의 개발의 다양한 이점이 뭐냐면 첫째는 잘 보세요. 상담자들이 많은 상담과 기법들의 이론, 철학, 윤리, 정치, 전문적 중점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인식론적으로 상충되는 견해들이 쉽게 하나의 구조로 조절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발된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려는 시도와 새로운 이론들의 개발은 메타 이론적 구조 안에서 계속 확인되고 재분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론인 메타 이론은 유럽계, 미국인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밖의 문화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지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다문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똑같게 상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담 방법을 다르게 할 것인가? 자, 다문화 상담은 일반적인 그런 상담 이론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담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제 메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광범위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메타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호가 제안한 몇 가지 다문화 상담 이론의 명제와 추론인데요. 명제와 추론의 고찰을 통하여서 다문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데, 명제 1. 다문화 상담 이론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메타 이론이다. 이는 이론에 관한 이론으로, 다문화 상담 이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인류가 개발해온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인류가 개발해온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추론. 다문화 상담 이론은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정황 속에서 보고, 맥락과 상황 속에서 보고, 상담 장면에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참여시키며 그 자신에게 적합하다면 비소극적인 상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상담 기법들은 사실 다 서구적인 상담 기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상담 이론이나 상담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게 있나요? 뭐 일부 있겠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상담 이론과 방법들은 다 뭡니까?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문화 상담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타이론, 다문화 상담 이론, 이 메타이론은 다문화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서구적인 상담 방법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프로이드든 융이든 뭐 우리가 아들러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많은 그런 상담 뭐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자들이 한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의 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론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 여기 안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은 아니죠. 왜? 인간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그대로 또 맞느냐? 그대로 적용 가능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론들,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특수한 어떤 그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들이 모든 다문화 상담 이론에 맞을 수 있는가? 상황이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대상이 다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문화 상담 이론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다문화 상담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담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때에 그게 다 맞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명제이.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정체성, 이 정체감은 다양한 수준의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경험과 개인적, 가족적, 문화적인 주위 환경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상황의 상호 관계 및 전체성이 상담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추론해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인 수준들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적용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들의 참조 집단인 종족, 문화, 인종, 종교, 성적 경향 등과 공통점을 공유하며 최소한 인류라는 정체감의 한 수준을 공유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정체감 수준들은 유동적이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하는 특징 또한 변한다. 효과적인 상담자는 모든 수준들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주어진 시간에 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수준인지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적 상담, 우리가 지금 상담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치료적 상담, 전문가적 상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문화 상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인류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 뭐 칼 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형적인 요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수준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인 또 개인적인, 가족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려가 없이 그러한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그 사람들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그런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는 있으나 또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 무리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다. 실제로 내가 우리 유학생들을 이렇게 지난 10여 년 이상 함께 하면서 본 결과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적용 가능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는 다 서구적인 사고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서구화 되어졌어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이론들과 우리의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서구의 일반적인 어떤 기준,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자, 명제삼. 문화 정체감의 발달은 자기 자신, 같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류 집단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주류 집단, 소수 집단 했죠. 내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내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 추론이 각 내담자는 다양한 문화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같은 비율로 발전하거나 확장되지는 당연히 않겠죠. 당연한 거고. 추론이 다문화 상담 이론은 현재의 상담과 치료 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 치료 전략 목표와
상호 구축과 힘의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추론 3. 문화는 상담과 치료에서 생각의 내용과 과정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형적인 생각이 적합한 반면 다른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비선형적인 생각이 적합할 수가 있다. 추론 4. 다문화 상담 이론은 드러나 의도적인 인종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무의도적인 인종차별주의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메타이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추론들을 통해서 지금 그 다문화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 다문화의 내담자들, 이렇게 추론해보고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론들을 생각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을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통 3, 4개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통합된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담하거든요. 물론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기보다는 안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추론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을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려나 이러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다문화 상담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선형적 사고와 비선형적 사고, 이것은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할까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시간 너무 하면 되니까. 자, 선형적 사고와 비선형적 사고,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인과관계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왔다. 사건 A가 사건 B, 사건 B, 사건 C. 이런 건 선형적 사고. 이것들은 사건들이 직선적으로 순수에 따라 발생한다고 믿는 사고의 소산으로 당구공이 차례대로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A가 B의 원인이고 B가 C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이죠. 선형적 사고는 인간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사고다. 그래서 이제 선형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죠. A는 B의 원인이며 B는 C의 원인이자 A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설득력이 있지만 때로는 부정확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선형적인 이런 것인데 즉 X가 원인이 되면 Y가 일어나고 Y는 Z의 원인이 되며 B는 A의 필연적 결과라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의 예는 뭐 수없이 많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이 책에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선형적인 이렇게 선형적인 사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원인은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히틀러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업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선형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선형적 사고방식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 명쾌하여 흑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더욱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과학자들과 역사자들은 이런 선형적 사고방식을 오래전에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만으로 세상의 인간사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현상과 본질 인식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네. 답은 문제의 핵심에 접촉해야 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의 새로운 사고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 등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선형적 사고에서 비선형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좀 잠시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